오늘 수업할 내용은 지도와 지리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다 아실 거예요. 지도. 근데 지리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말 그대로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지리지는 그림이 아니고 글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주 지역의 역사, 뭐 전주 지역의 특산물, 전주 지역의 유명한 효자, 효녀, 또 그 지역에 있는 군사 기지, 그 지역에 있는 뭐 정결수, 인구수, 또 땅의 면적 등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걸 지리지라고 합니다. 지리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종종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지리지가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뭐 신증 동국 여지승남, 뭐 여지도서, 뭐 대동지지, 동국여지지, 뭐 이런 다양한 지리지가 있습니다. 뭐 지도는 대표적인 게 뭐 대동여지도, 오늘 수업 집중적으로 살펴볼 대동여지도가 되겠죠.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각종 지도나 옛날 지리지를 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뭐 지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규장각 치면 그 규장각, 서울대 규장각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지도, 뭐 대동여지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지리지도, 뭐 세종실록 지리지, 뭐 신정 동국 여지승남 네이버상으로 검색을 하면 그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데서 검색해서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만든 많은 지도, 뭐 지리지 등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뭐 홈페이지 뭐 찾아가지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관심이 있거나 뭐 뭐 이런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좀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지도, 지리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먼저 한번 봐야겠죠. 이겁니다. 고3자 대동여지도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영화로 상영했던 거죠. 뭐 그렇게 딱히 뭐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봤는데 좀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고증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영화가 얼마 전에 상영이 됐습니다. 대동여지도. 뭐 중간중간 좀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흥선대원군이나 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드는 배경, 또 당시 시대 배경 이런 게 좀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원래 이 영화를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뭐 온라인 상황에서 이 영화를 지금 시청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대동여지도, 그리고 김종호가 했던 지리지 중에 대동지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대동여지도 엄청 크죠. 이게 왼쪽에 그림을 보면 사람이 있습니다. 한 높이가 한 4m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폭이 한 3m쯤 되는데 딱 봐도 크기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요. 총 22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펼쳐가지고 다 붙이면 이 왼쪽의 크기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지도인 거죠. 요즘에 지도 파는 가게나 뭐 이런 데 보면 대동여지를 축소해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한번 구매도 가능하니까, 뭐 내가 지도에 관심 있으니까 한번 보겠다 그러면 한번 구매해서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게 뭐 굳이 사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도 한번 봐도 와 되게 자세하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동여지도의 우수성, 특징이기도 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보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백두산이 보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백두산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백두산을 굉장히 크게 그려둔 거죠. 오른쪽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무슨 산봉우리 같은 게 막 표시가 돼 있어요. 중간에 보면 어딘 어느 지역인가 하면 여기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이 12,000봉 이렇게 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000개의 산봉우리가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12,000개가 정도로 아주 많다는 의미긴 한데 여기 보면 산봉우리가 엄청 많이 표시되어 있죠. 이게 금강산을 나타낸 겁니다. 다음에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칠보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중앙에 보면은 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산봉우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역시 칠보란 뜻이 7개의 봉우리란 뜻인데 이게 보자를 이제 보석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둔 거죠. 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왼쪽 이쪽에.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계룡산인데 보면은 중앙에 보면 살짝 닭머리를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계룡산이에요. 밑에 계속 볼게요. 보면은 삼각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표시를 깜빡했는데 중앙에 보면 삼각산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봉우리가 딱 3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삼각산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지금 대동여지도의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산을 표시할 때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두산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크게 그려주고 금강산은 산봉우리가 12,000개라고 할 정도로 많으니까 산봉우리를 아주 많이 그려주고 칠보산은 이제 보석이 7개 있다라는 의미처럼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를 좀 그려준다든가 계룡산은 닭머리를 나타낸다든가 또는 삼각산은 3개의 산봉우리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동여지도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수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딱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디자인을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디자인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기호. 예전의 지도 같은 경우는 다 글씨로 썼어요. 뭐 그 지역명을 무슨 이렇게 지명을 다 쓰거나 아니면 뭐 생략하든가 이런 경우인데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대동여지도에 있는 실제 지도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좀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표시입니다. 영아라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뭐 도청쯤 되는 거죠. 읍지 같은 경우는 뭐 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군청. 그 아래 보면 무성, 유성 이렇게 돼 있죠. 무성은 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인데 성이 있으면 이렇게 읍성으로 동그라미 2개를 하고 만약에 성이 없으면 하나라고만 나타낸 거죠. 왼쪽에 보면 성지 있죠. 여기 보면 뭐 산성인 경우도 있고 또는 걸성 그냥 단순한 성일 수도 있고요. 뭐 진보는 군사 기지입니다. 이 역시 성이 있으면 유성 없으면 무성으로 나타내는 거죠. 뭐 역참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요. 또는 목소도 있고 또 봉수, 봉화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능침은 뭔가 하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왕족들의 무덤 또는 유명 인사의 무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리는 아주 작은 마을을 나타내는 거고요. 고현 역시 마을입니다. 고진보, 고산성 이거는 앞에 고자가 붙으면 주로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경우 그러니까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는 앞에 이렇게 고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표를 썼다는 것 자체가 대동여지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호만 알면 대동여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운 거죠. 이걸 한번 참고를 해서 하나 사례를 봅시다. 이거 지금 동네 지역이에요. 동네는 지금 오늘날의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네모 표시가 있습니다. 노란색의 네모 표시. 이거는 오른쪽에 보면 한문으로 자수영 적혀 있거든요. 오늘날의 해군기지예요. 해군기지. 근데 보면
실선이 두 개죠. 네모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자수형인데 여기는 성이 있다는 뜻인 거죠. 밑에 보면 또 작은 성이 있죠. 이거는 뭐 세기포라고 하는데 이것도 작은 소규모의 군사시설로 볼 수 있는 거죠. 왼쪽에 봅시다.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노란색에. 한문으로 있는데 이건 동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오늘날의 뭐 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뭐 또는 도심지 뭐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역시 동그라미가 두 개가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여기는 바로 성이 두 개, 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래표에 보면 붉은색 점 같은 게 찍혀져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맞아, 봉화입니다. 봉화. 즉 여기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정보를 전해주는 군사 시설 중에 하나인 봉수의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지금 동네 지역만 봐도 대동여지도는 그 지도표에 나와 있는 것만 표만 알고 있다면 이 지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운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일일이 이름을 글자로 다 써둔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호를 써버리니까 이 지도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또 지도의 가장 장점, 좋은 지도의 장점이 뭔가 하면 거리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동여지도에 보면 도로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요 왼쪽에 그림을 보면 다 직선으로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도로망을 나타낸 건데 오늘날의 육로를 나타낸 건데 사실 이거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날의 도로 역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고속도로 역시 뭐 약간 구분 장소 약간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대동여지도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동여지도는 목판이에요. 목판 인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판에 이 지도를 새겨서 찍는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쓰기 위해서 아주 잘 정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색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목판 인쇄로 대량 인쇄라면 이런 색깔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흑백 사진처럼 흑백 인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흑백 인쇄가 돼버리면 이게 도로인지 또는 물길인지 그러니까 수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다만 거리를 책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둔 거죠. 왼쪽에 그림을 보면 점이 다 찍혀 있습니다. 도로에 보면. 제가 좀 보기 쉽게 파란색으로도 점을 찍어 놨는데 이 보면 점이 다 찍혀 있어요. 대동여지도에 보면 이런 점 다 찍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점은 심리, 오늘날의 4km를 기점으로 해서 점이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와 강주 사이에 찍혀 있는 점수만 세알이면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동여지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 또 장점이기도 한데 지방과 지방 간의 거리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전주와 강주, 뭐 전주와 익산, 뭐 천안과 공주 사이에 점수만 셀 수 있다면 그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7개의 점이 있으면 곱하기 10리 하면 70리가 되는 거죠. 70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28km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측정이 굉장히 용이한 거죠. 예전에는 이 거리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게다가 서울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만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인천까지 얼마, 서울에서 철원까지 얼마, 서울에서 개성까지 몇 킬로, 몇 리 이런 식으로 다 서울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지방과 지방 간의 거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의 사례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지금 개성, 북한에 있는 개성, 그리고 경기도 파주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보면 개성과 파주 사이에도 점선이 찍혀 있어요. 사례 보시면 한 7개입니다. 그러면 70리라는 거죠. 70리. 70리라는 얘기는 한 28km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파주에서 개성까지 거리가 28km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에서 출발해서 개성까지 갈 때 대동여지도 요 부분만 있으면 찾아가는 게 상당히 쉽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2칸, 쉽게 말해서 14리, 한 8km쯤, 파주에서 8km쯤 가면 중앙에 강이 보인다는 거죠. 이 강은 오늘날에도 있는 임진강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8km쯤 가다 보면 오른쪽에 도라산이라는 산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봉수로도 사용됐던 지역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8km를 가면 다시 봉수가 보이고 4km만 가면 다시 봉수가 보이고 8km 가면 개성에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만 보고 주변의 지역만 자세히 보고 가면 파주에서 개성 또는 개성에서 파주까지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대동여지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거리를 어떻게 측량했을까? 지금이야 각종 측량 장비가 발달을 하고 GPS나 항공사진 이용해서 거리를 측량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럼 측량을 어땠을까? 예전에는 뭐 사람의 걸음수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는 새끼줄 있죠. 새끼줄을 해가지고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걸음수는 사람들마다 걸음의 길이, 걸음의 폭이 다르죠. 또 새끼줄 가지고 일일이 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좁은 면적에서나 걸음수나 새끼줄 등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주 한반도 전체를 측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아주 발달시켰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세종실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30리마다 편만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30리, 한 28km를 거리를 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41년에 30리 거리를 잴 수 있는 기계든 아니면 장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비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거는 문종실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길이고거라는 장비가 나옵니다. 길이고차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길이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은 겁니다. 근데 길이고차가 있어가지고 거리를 측량하는데 사용했다. 이게 문종실록, 지금부터 1450년에 있었던 내용 기사예요. 이 얘기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길이고차라는 장비를 가지고 거리를 측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길이고차의 모습이에요. 이게 물론 길이고차가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영화 고산자 영화에서 보면 제일 첫 장면에 이 길이고차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아마 복원을 한 모습이긴 한데 지금 이 길이고차가 모습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든가 아니면 실물이 남겨져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 많이 복원했거든요. 아마 복원을 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장비를 가지고 거리를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길이고차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 길이고차를 통해서 어떻게 측량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고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동유지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았어요. 뭐 김종호가 백두산을 8번 올랐다. 그래서 백두산 주변의 지형을 다 파악한 이후에 백두산 지도를 그렸다. 뭐 전국을 수없이 답사한 이후에 대동유지도를 그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도를 제작한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봐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거 사실상 불가능해요. 게다가 한 명이 이렇게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사는 지역에서 뭐 뒷산이나 이런 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가지고 그 동네 지도를 직접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림이야 그릴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도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뭐 백두산 8번 올랐니, 전국을 수없이 답사했니, 이런 이야기가 어렸을 때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뭐 두 번째는 이 내용이죠. 뭐 대원군이 대동여지도가 너무 자세하니까 외국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보를 빼앗을 것을 우려해서 대동여지도를 다 없애버리고 김종원을 감옥에 가뒀다. 그래서 김종원은 감옥에서 죽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대동여지도 또는 김종호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지금은 아닌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고산자 영화에서도 이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대동여지도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 왼쪽에 나왔던 책 이름인데 조선호 독본이라는 책에서 처음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런 김종호, 대원군 이런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뭐 보면은 조선호 독본에서 만약에 옥사를 했다면 물고로 표시해야 되는데 김종호가 죽었을 때는 몰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조선호 독본에서 왜 김종호와 대동여지도와 또는 흥선대원군을 나쁘게 묘사했는가 하면 바로 밑에 있는 거죠. 흥선대원군을 최대한 나쁜 쪽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에 대한 아주 뛰어난 지도였던 대동여지도, 그리고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김종호를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일본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잘못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1990년대까지 지금부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런 이야기를 잊지 않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동여지도라는 게 김종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만든 지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 김종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종호는 대동여지도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수선전도입니다. 이거 김종호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서울의 지도예요. 한양 지도. 오른쪽은 요도비지. 그리고 밑에 거는 대동지지라고 합니다. 이거 뭔가 하면 지리지예요. 지리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백과사전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또는 뭐 경치 좋은 곳, 그 땅의 면적, 인구수, 그 지역에서 바쳐야 되는 각종 세금 내역이 다 적혀 있어요. 일종의 백과사전인데 김종호는 대동지지나 앞에 봤던 요도비지 같은 지리지도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김종호가 대동여지도만 만든 게 아니고 각종 지리 관련된 서적을 여러 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다 김종호 혼자 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축적해온 지리에 대한 정보를 김종호가 집대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판을 김종호가 대동여지도라는 아주 뛰어난 지도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신헌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외교관으로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금당초고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변사 규장각, 조선시대의 간청 이름이에요. 비변사 규장각에서 지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를 다 모아서 제일 좋은 지도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쉽게 말하면 끝판왕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김종호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김종호는 지가 하고 싶어서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비변사나 규장각 등 정부에서 갖고 있었던 각종 지도 또는 지리지를 다 모아서 거기에서 일부 수정, 보완하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밀해서 추가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역사에서 지도에 대한 수많은 자료가 만들어졌고 그 자료를 모아서 결정판을 만든 게 바로 대동여 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호가 백두산 8번 올라가고 전국을 수없이 돌아다녀서 지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했던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실제는 그 이전부터 뛰어난 지도가 있었는데 그 지도 또는 뛰어난 지리지를 김종호가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대동여지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리, 그리고 위도와 경도입니다. 근데 뭐 거리야 길이고차를 통해서 측량을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위치, 쉽게 말해서 위도와 경도를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 지금이야 위성 GPS를 통해서 위도, 경도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예전에는 위성이 없으니까 측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천문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밑에 볼게요. 이거는 지금 왼쪽은 극고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지전도, 요도비지죠. 갑자기 요도비지 김종호가 만들었던 요도비지에 있는 표예요. 이게 지금 극고표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위도 경도와는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북극 있죠. 북극이라는 게 항상 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해를 갈 때도 만약에 나침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만약에 나침반에 문제가 생기면 북극성 위치를 보고 북극성의 어떤 위치를 관측을 해가지고 자기 배가 바다에서 어디에 있는지 대충 파악을 했대요. 이 얘기는 항상 우리 역사에서 측량을 할 때 자기 위도와 경로를 파악을 할 때 북극성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내역을 수치화시킨 게 바로 이 극고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위도, 경도와 같은 개념인 거죠. 이 얘기는 우리 조상들은 위도와 경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왔다는 거죠. 그게 뭐 신라시대 때 첨성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보면 이거 지금 동골도라는 우리나라 궁궐 그림을 나타낸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면 느끼는 게 신라시대 첨성대하고 비슷하죠. 이게 뭔가 하면 북극성의 위치, 쉽게 말하면 천문, 하늘을 측량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시설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 측량한 위치를 내역을 왼쪽에 있는 극고표에서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보면 뭐 37, 31 다 이렇게 숫자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시설에서 하늘을 파악해서 측량을 해서 그것을 오늘날의 위도와 경도처럼 수치화시킨 게 바로 이런 극고표입니다. 이 위도, 경도 파악한 내용은 실록 같은 옛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조실록 같은 데 보면 뭐 당시 여지도라는 지도를 만드는데 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북극성의 위치 또는 동쪽과 서쪽의 위치를 파악해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위도와 경도와 같은 것을 파악을 하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조상들이 꾸준히 위도, 경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첨성대 아니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시설 같은 이런 천문 관측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걸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위도, 경도를 파악하고 그 위도, 경도를 지도에 반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그 반영을 굉장히 정확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또는 독창적으로 잘 반영을 했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 우수성, 위대성인데 실제 오늘날 현 위성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최첨단 지도하고 비교를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섬 지역이나 또는 산간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평야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오차가 없어요. 이 얘기는 그 이전부터 뛰어난 지도와 지리지가 있었고 그걸 김종호라는 아주 뛰어난 지리학자가, 지도 제작자가 아주 뛰어난 대동여지도라는 하나의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하나의 사례이기도 한데 전쟁을 하는데, 청일 전쟁인데 청나라하고 일본이랑 전쟁을 하는데 양측 모두 다 대동여지도를 참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측량을 한 한반도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지도 측량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자세한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는 이런 대동여지도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대동여지도의 어떤 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세계 지리학회 이런 데서는 전 세계의 뛰어난 지도를 소개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대동여지도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뛰어난 지도학자들이 봐도 김종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는 정말 시대를 앞서갔고 오늘날 봐도 너무나 정확한 뛰어난 지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우린 국토 지리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에 대한 관심이 수많은 지도와 지리지를 만들어줬고 그 지도와 지리지를 잘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김종호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 김종호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번난 거인가 그럴 거예요. 뭔가 이것이 유물은 유물인데 번호로 등록이 안 돼가지고 임시 번호를 붙여서라도 뭔가 등록을 해두자 해서 K는 거예요. 수장고에 가지런히 11판이 쌓여 있었어요. 참 궁금하다. 맞나? 이게 진짠가? 그런 생각.